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K-팝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또 모 회사죠 하이브 간의 갈등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데 오늘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 중이군요. 예, 일단 네. 하이브에서 지금 이 어도어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했다고 해서 이제 그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겠다고 지금 방침을 밝힌 상태고요. 네. 하이브 측의 이제 경영권 탈취 계획과 그리고 이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 이걸 담긴 거를 이제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이브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민 대표가 공개적으로 기자회견 나서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네. 네. 자신이 이미 마녀가 되어 있다. 이 프레임을 벗겨내는 게 첫 번째 숙제고 그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죠. 어쨌든 나도 사람이고 죄가 확정된 게 아니고 난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민 대표의 주장은 지금 이 경영권 찬탈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신을 이제 비판을 하는데 일단 그 말이 와닿지 않는다. 이제 본인이 주장한 거는 지금 이 표절십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키우고 있는 그 뉴진스라는 그룹과 지금 또 하이브 내 다른 또 소속사인 이 신의 걸그룹 아일릿이라고 있는데 그 안무가 이게 지금 자신들의 것을 베낀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 왜 좀 주목을 하지 않고 왜 경영권 찬탈 이런 식으로 보시느냐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그런 식으로 뭐 본인의 그동안의 이제 며칠간의 있던 그 비판들을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갈등이 좀 마무리됐으면 하는 게 사람들의 네네. 바람일 것 같은데요. 일단 그 한국은행이 오늘 1분기 GDP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올해 1분기 수출이 늘고 또 부진했던 소비가 반등을 하면서 한국 경제가 1.3%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5분기 연속 성장세로 지난해 연간 경제 성장률 1.4%에 근접한 예상밭 깜짝 성장인데요. 지금 전분기 대비 1%대 성장률을 보인 것은 지금 2년 3개월 만입니다. 네.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해서도 3.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분기별 성장률을 보실 때 이 수출 급감과 함께 2022년 4분기에 이제 뒷걸음질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가 이제 지난해 1분기 반등을 한 다음에 계속 5번에 걸쳐서 연속 성장을 한 거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랜만에 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시장 전망치보다 높게 나온 것 같은데 그 깜짝 성장에는 어떤 부분이 작용했다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시장 전망치가 원래는 0.5에서 0.6% 정도였어요. 네, 근데 네. 이것보다 지금 2배 이상 성장을 한 거죠. 수출 회복세에다가 지금 민간 소비, 건설 투자 이런 게 호조로 좀 더해진 결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 1.3% 가운데 내수 기여도가 0.7%포인트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특히 이제 민간 소비가 이 재화, 서비스 모두 늘어나면서 전기 대비 0.8% 성장을 했습니다. 네. 의류 같은 재화 그리고 뭐 음식, 숙박 이런 서비스가 모두 늘어난 건데요. 또 주목할 점이 이 건설 투자가 2.7%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네. 2019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건데요. 건물 건설이라든지 뭐 토목 건설 모두 반등을 했는데 고금리로 지금 소비와 부동산 경기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지금 강한 회복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 출시 효과도 있었다고요? 예, 오늘 발표에서 이제 갤럭시 S24 효과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네.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24 출시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인 겁니다. 1월 말에 출시된 신모델이 2월과 3월에 상당히 많이 판매됐다 이런 게 지금 한국은행 측 설명이거든요. 네.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7.1% 성장하면서 또 반도체 중심의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고요. 물론 이제 전기 대비로는 0.9% 늘어나는데 그치긴 했지만 어쨌든 반도체 경기도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한 수준보다 지금 높게 나타나면서 또 연간 성장률 전망치 이것도 상향 조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현재 한국은행이 지금 설명한 거는 2.1% 성장을 지금 전망하고 있었는데 일단 지금 내수 회복세가 지속될지 좀 미지수이기도 하고요. 또 향후 지속적인 내수 이런 회복 여부가 이 올해 성장률 달성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측은 지금 민간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난 정도여서 이 완전히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러면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그 SK 하이닉스 1분기 실적이 오늘 공개됐어요. 예, 여기도 깜짝 실적인데요. 네. SK 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매출 12조 4,296억 원, 영업이익은 2조 8,86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44.3% 증가한 거고요. 역대 이 1분기 기준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보다도 6조 원 이상 증가를 한 거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적자였는데 이제 흑자로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네, 네. 지금 영업이익 1분기 기준 최대 호황기였던 2018년 이후로는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고요. 네. SK 하이닉스가 조단위 영업이익을 올린 거는 지난 2022년 3분기가 마지막이었는데 6개 분기 만에 다시 조단위 이익을 냈습니다.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을 1조 원 이상 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지금 2조 원을 넘어서 3조 가까이 낸 겁니다. 네. 뭐 실적 관련 컨퍼런스 콜이 오늘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장기간 지속되어 온 이 다운턴에서 벗어나서 완연히 실적 반등 추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요. 김우현 SK 하이닉스 부사장이 나와서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죠. 이걸 중심으로 글로벌 1위 AI 메모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적 반등세를 본격화하게 됐다 이렇게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AI 관련 지금 메모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반기부터는 일반 그 D램 수요도 회복이 될 전망인데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고객층을 확대하고 또 고용량 제품 출시를 통해서 이 AI 메모리 시장을 완전 주도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지난 3월이죠.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한 이 5세대 HBM3 이 공급을 늘리면서 또 고객층을 확대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 투자를 대폭 늘리는 계획도 내놨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20조 원을 투입해서 이 청주의 낸드 플래시 생산 기지에 이 D램 공장을 짓기로 한 건데요. 네. 원래는 이게 지금 낸드 플래시 공장을 추가하려던 당초 계획을 접고 D램을 생산하기로 갑자기 바꾼 거예요. 이제 터파기 공사를 했고 이제 건물 짓고 장비를 들여오면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 지금 터파기 공사까지만 한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당초 계획을 뒤집고 D램을 생산한다는 건데 지금 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전원이 꺼지면 저장된 자료가 사라지는 게 D램이고 네. 그것과 달리 낸드 플러시는 이 전원이 없어도 계속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근데 지금 최근 반도체 트렌드가 AI 시대를 맞아서 이 HBM 수요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이 HBM이라는 거는 D램을 8개 또는 12개를 쌓아서 이 데이터 처리 속도와 이 용량을 높인 고급부가 같이 D램인데 네. 어쨌든 지금 이 D램 수요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SK 하이닉스가 원래는 낸드 플래시 생산 기지를 했던 거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D램, HBM 화력에 더 집중을 하겠다. 나름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네. 어쨌거나 이렇게 깜짝 실적이 공개됐는데 오늘 낙폭은 꽤 컸던 것 같아요. 한 5% 넘게 밀려서 17만 원 선에 턱걸이한 거로 지금 나오더라고요. 보통 또 이 주식시장에서는 뉴스에 판다 또 이런 말이 있듯이 아무래도 차익 매물이 출현된 그런 그런 것 영향이 같습니다. 아닐까 싶어요. 자,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도 지금 엔화 가치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도쿄 외환시장에서 오늘 N달러 환율이 한때 1달러 155.40엔까지 지금 올랐는데 네. 이 N달러 환율이 155엔을 넘어선 게 1990년 6월 이후 3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미국과 일본 금리 차이로 인해서 N을 팔고 네. 달러를 사는 이런 움직임이 한층 강해진 건데요. 일본은행이 지난달 19일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고 17년 만에 이제 0.1%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환시장 엔저 흐름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금리가 오르면 사실 엔화 가치 상승하는 것이 보통의 흐름인데 네. 일본은행이 지금 추가 금리 인상에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주면서 엔화 매도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가 엔화 그 하락과 관련해서 구두 개입까지 했는데 이게 좀처럼 시장에는 반영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는데 먼저 미국 경제가 영향이 있고 일본 내부 구조적 요인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맨날 얘기하는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 가능성 계속 지금 시점이 뒤로 밀리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 엔화 매도도 한층 강화된다. 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하나 또 다른 분석은 이게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분석한 건데 이 일본 내에 그 달러 매수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 수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엔저로 인해서 수입 가격이 올라가지고 달러가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 네. 또 그 우리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 이런 것들 일본 내에서 수요가 좀 있는데 이것들이 어쨌든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인들이 엔화로 이렇게 구입을 하지만 네. 실제로 그 기업들은 그 엔화를 다시 달러로 바꿔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엔화 입장에서는 지금 엔화 매도 그리고 달러 매수 이런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일본은행이 오늘과 내일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고요? 금융 정책 결정 회의가 열리는 거죠, 오늘? 예, 그렇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열리는데요. 물론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이번 회의에서 이제 통화 정책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은 합니다. 결론적으로 뭐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루긴 하지만 그 엔화 약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또 무시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만큼 또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는 게 시장의 의견이긴 해서 좀 어떻게 일본은행이 결정을 할지 전 세계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열흘간은 일본의 골든 위크, 즉 황금 연휴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한국행 항공권을 사전 예약한 인원만도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또 중국은 5월 1일부터 5일까지 노동절 연휴이기 때문에 요즘 경기 침체로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 알아보고요. 자영업자분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명동, 성수, 뭐 네. 광장시장 이런 데 가면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다면서요. 네. 네. 그 얼마나 됩니까? 한 해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요. 작년에만 한 1,10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요. 네. 근데 이게 2019년 코로나 전에 한 1,700만 명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거에 비하면 아직 회복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 올해 들어서는 작년보다 더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작년에는 3월까지 그 1분기에만 한 170만 명 정도가 왔는데 올해는 2월까지만 해도 벌써 그거의 수치를 넘어섰거든요. 네. 한 190만 명이 찾아왔고 올해는 정부에서 한 2천만 명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2천만 명이면은 우리 국민이 5,150만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거의 절반에 네. 달하는 수치죠. 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오면 네. 결국 돈을 쓰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우리 문화를 즐기러 오는 손님이기도 한데 그냥 즐길 수는 없으니까 네. 잘 준비해서 다음에도 또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네, 예. 맞습니다. 그 빅데이터 업체에서 이제 코로나 때 자영업자분들한테 좀 시사점이 있는 이제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네. 이제 코로나 때는 배달이었고 네. 작년에는 물가 상승이었는데 올해는 단연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자영업자분들 특히 좀 장사 고수분들은 벌써 막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마케팅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분들이 이제 새로운 우리의 고객층이 될 수 있다. 해서 이분들이 주로 어디 가서 상권에서 돈을 쓰는지 어떤 업종과 아이템에 돈을 쓰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으면 주로 일단 우리도 외국 가면 그 수도부터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국을 찾으면 주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10명 중에 한 8명 이상이 되는데요. 네. 이게 좀 지방 도시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럴 거예요. 너무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10년째 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지자체들에서도 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서울 안에서는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명동을 제일 많이 찾나요? 네. 성수 이런 데도 많이 간다고 들었고요. 네, 네. 그 이제 신용카드 빅데이터 전문기업 나이스 지니 데이터에서 네.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쓰는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의 결제 내역을 분석해서 네. 외국인 상권 지도를 그려봤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명동이 제일 많았고요. 네, 역시 명동은 명동이었고, 그다음에 압구정, 청담, 강남, 이런 강남이 또 많이 갔고, 그다음에 홍대 입구, 네. 여의도, 신촌, 이대,
그리고 인사동, 삼청동 순이었습니다. 아, 강남 다음에 홍대 입구인가요? 네, 명동, 압구정, 청담, 홍대 입구, 강남역 순이었고요. 네. 이 명동은 2019년에 결제했던 내역과 작년에 결제했던 내역을 비교해 봤을 때 제일 그 결제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한 작년에만 한 6,200억 원 정도를 외국인 관광객들이 썼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명동 상권이 코로나 때 정말 어려웠잖아요. 아, 저 한번 가봤었는데 네. 사람이 없었거든요. 정말 횡했죠. 네. 네. 그런데 작년 연말쯤 갔을 때는 네. 물결치듯이 사람들이 네.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최근엔 안 가봐가지고 어떻습니까? 네, 많이 요즘은 찾나 봐요. 정말 이게 숫자로도 나오는데요. 네. 코로나가 이제 한창일 때는 명동 공실률이 43%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10개 중에 4개 가게가 비어 있었다는 건데 작년 4분기에는 9.4%로 10개 중에 1개 정도로 이제 제일 줄었고 이 정도면은 서울에서 가장 공실률이 낮은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명동 상권이 다시 살아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전의 명성을 되찾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 상권이 회복됐을까요? 명동 같은 일단 경우? 명동이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이다 보니까 뭐 경복궁이나 다른 관광지로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찾는데 이제 그 중구청에서는 네. 서울을 찾는 관광객 10명 중에 한 8명이 그 명동을 지나간다라는 네. 통계도 발표를 했고요. 또 이제 뭐 쇼핑이나 먹거리도 이제 같이 즐길 수 있고 네. 특히 이제 K뷰티가 이제 많이 모여 있죠. 네. 명동에 이제 올리브영이나 네. 다이소 이런 데가 정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인데요. 그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명동에만 6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오. 특히 명동타운점은 일평균 3,000명의 방문객이 오는데 그중에 그렇군요. 90%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잘 되니까 요즘은 또 홍대에도 또 지점을 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과거에는 왜 주로 백화점이나 면세점에 뭐 중국인 비롯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곳보다는 좀 저렴한 네. 가성비 높은 그런 그렇죠. 화장품 매장을 찾나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가두점, 브랜드 네. 샵들이 잘 되는 게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단체 관광에서 개인 관광으로 조금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명동 다음은 이제 압구정, 청담 그리고 이제 홍대 상권인데요. 네. 홍대 같은 경우는 주로 의류 쇼핑하러 네. 네, 패션 때문에 이제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의류 쇼핑으로 동대문이 정말 유명했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단체 관광보다 개별 관광이 좀 늘어나면서 조금 중심지가 이동을 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 통계로도 나왔고 네. 그다음에 강남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그 성형 관광을 하러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특화 병원에서 외국인 카드 소비 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패션 메카 하면은 이제 보통 뭐 동대문이다 생각했는데 요즘 조금 좀 옮겨가는 그런 추세인가 봐요. 맞습니다. 또 이제 그 공항철도가 지나가다 보니까 아, 네, 또 그 인천공항에서 공항철도 직행이 홍대 홍대 입구까지 입구역에 가죠. 예. 가는군요. 그래서 이제 접근성이 더 높아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게 그 뭐라 네. 그러죠? 그 캐리어 끌고서 그렇죠. 와서 그냥 예, 쇼핑하기 여행하는 분들이 편하니까. 많아졌고 네. 공항철도를 따라서 뭐 그 조금 더 가면 공덕까지도 외국인 그러네요. 관광객들이 요즘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덕에 가면은 뭘 합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예, 공덕은 사실 그거 약간 오피스 상권이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즐긴다기보다는 네. 거기서 숙박을 좀 저렴하게 해결하고 네. 이제 다른 지역으로 공항철도를 타고 또 이동을 하는 그 근거지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숙박 얘기하셨는데 홍대 네. 숙박이 요즘 뭐 네. 핫하다 이렇게 표현들 하더라고요. 네, 홍대 상권의 숙박 결제 금액이 네. 작년에 602억 원으로 2019년에 28억 원보다 20배 가량 급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홍대에 이제 좀 또 요새 많은 맛집들도 생겨나고 있고 상권이 좀 많이 부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매장들 가면 요즘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응대하는 직원들이 외국어를 네.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외국어 학원을 다니라고 이렇게 학원비도 이렇게 수강료. 대주는 사장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외국인을 고용하는
아. 매장도 늘어나고 예.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어디를 찾는지 이제 몇 군데를 중심으로 이제 알아봤는데 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소비하는지 네. 예, 가장 뭘 많이 하는지 쇼핑을 하는지 뭘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 BC카드 결제 금액의 업종별로 매출 비중이 최근 4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봤는데 네. 일단 쇼핑 분야가 2019년에는 80%에 달할 정도로 제일 많았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는 한 60% 밑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단체 관광객이 면세점 가던 거에서 조금 변화를 했다는 거고 네네. 대신에 이제 개별 관광객들은 F&B 좀 식음료나 이제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네. 아니면 새로운 체험을 하거나 아. 네, 또 이제 뭐 이동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쇼핑 비중은 좀 낮아지고 네. 대신에 음식, 음료 네. 쪽과 체험, 숙박 쪽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소비를 더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체험으로는 그럼 네. 어떤 체험을 주로 한다는 거죠? 한국에 네, 와서? 되게 재밌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일단 한국의 교복을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라 한다더라고요. 교복이요? 네. 오, 그러니까 요즘 한복이 아니고 교복이요? 교복이요. 네. 네. 그러니까 K 드라마가 요즘 열풍이다 보니까 네. 그 교복이 좀 예쁜가 봐요 외국인들에는. 네. 그래서 교복을 대여해가지고 네. 그걸 입어보고 뭐 인증샷을 찍고 네. 이런 쪽으로 좀 매출이 많이 늘어났고요. 아. 그리고 좀 한국에 또 이제 K-팝이 유행이다 보니까 네. 댄스 교실 네. 이런 데에서도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관광을 와서 네. 그럼 잠깐 댄스를 배우고 가는 거죠. 며칠이라도?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수동에 좀 유명한 댄스 스튜디오가 있는데 네. 여기는 10명 중에 7명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또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런 마케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한국에 가면 저기 가서 좀 K-팝에 맞춰서 춤을 좀 배워야겠다 하는 외국인분들이 좀 늘어났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안경도 좀 인기가 많습니다. 안경? 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사실 외국에서는 네. 안경을 한번 맞추려면 그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우리나라는 처방전 없이도 빠르면은 뭐 30분 만에도 안경을 맞출 수가 네, 있잖아요. 안경 매장에 절차가 가면 간소하죠. 안경사들이 네. 시력 이렇게 테스트하고 바로 이렇게 맞춰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더 절차가 간소하고 하니까 네. 한국에 왔을 때 안경 맞추는 분들이 많은데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이상을 쓰고 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명동의 유명한 안경점 이런 데서는 진짜 영어, 일어, 중국어 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하기도 하고요. 아, 안경이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으니까 또 사겠죠. 네, 아무리 뭐 그렇습니다. 간편한 것도 있다고는 그런 하지만. 것도 있겠죠. 네. 네. 그리고 그 세신이라고 하죠. 떼미는 거. 네. 네, 이것도 외국인들이 되게 신기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신숍이 요즘은 발전해가지고 목욕탕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1인 세신숍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일반 대중 목욕탕은 좀 인기가 없다고 하는데 네. 개인 1인 세신샵은 오히려 그렇죠. 거기서 네. 이제 또 세신만 하는 게 아니라 피부 마사지, 아하. 이런 좀 미용, 에스테틱 뭐 이런 것도 좀 하다 보니까 뭐 어떤 거는 이제 최대 20만 원 정도 하는데도 네. 한국 왔을 때 한번 플렉스하고 가자 해서 많이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어느 사이트에서 보니까 그 세신샵 같은 경우에 1인 되니까 약간 좀 쾌적하고 네. 깨끗하고 고즈넉한 느낌에서 네.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쵸. 그런데 음악 나오면서 이렇게 뭐 해주면 정말 호사스럽겠다 생각을 힐링을 했는데 하는 거죠.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네. 또 그런 것도 하고 가는군요. 그리고 네. 이제 한방 치료, 침 맞는 거, 뜸 맞는 거 이런 것도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가 이제 비지트 코리아라는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한방 체험 카테고리가 네. 별도로 마련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아, 비지트 코리아가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홈페이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외국에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네.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네. 우리나라 관광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홈페이지인데 거기 이제 한방 체험 카테고리가 새로 생겼을 정도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여러 그 병원 같은 데서도 네. 그러니까 치료를 많이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이제 그 전문 그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직원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훨씬 접근성이 좋아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성형 관광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가이드해주는 직원들이 이제 있었는데 요즘은 네. 한방병원 쪽으로도 그런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요. 어디 가서 주로 어떤 데 돈을 쓰는지 이제 대략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네. 결국 외국인 관광객들이 연간 2천만 명 올해 네. 목표가 그런데 그 정도 와서 이렇게 돈을 쓰고 가면 우리 네. 경제도 살리고 또 그쵸. 이제 또 상권도 살리고 또 나가가지고 자국에 돌아가서 SNS 활동 열심히 하면 또 다른 또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달에 한 100만 명 안팎씩 우리나라를 찾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돈을 쓸어 오는 거니까 꼭 이제 노려봐야 될 텐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요즘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네. 1년에 뭐 한 3천만 명 이상이 부담 없이 많이 가잖아요. 네. 요즘. 네. 또 엔저 효과도 그러니까요.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 자동차 수출 다음으로 관광 산업이 외화벌이를 제일 많이 하는 산업으로 네. 올라서고 있고요. 네. 이제 부가가치가 정말 높다 보니까 또 소비 성향이 높아지잖아요. 관광에 네. 가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명동의 한 건물주분 한번 만나봤었는데 건물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그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인삼 세트를 팔아서 그게 잘 팔려서 이렇게 건물주까지 되셨다고 명동은 하더라고요.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데잖아요. 거의 전국 최고가가 항상 명동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수요도 많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도 이런 관광객들이 조금이라도 더 우리나라에서 머물고 소비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이 환승객들 대상으로 환승 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인천공항에서 한 몇 시간 정도 이제 체류를 하다가 이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네. 관광객들 대상으로 그 잠깐 머무는 시간에 서울을 방문할 수 있도록 서울까지요? 네, 그러니까 뭐한 5시간 정도 이렇게 잠깐 뭐 명동 가서 뭐를 사고 온다든지 아. 네, 이런 것들이 또 반응이 좋다고 하고요. 네. 또 이제 비무장지대를 또 방문하고 싶어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있어서 이런 걸 환승 투어로 하면서 계속 이제 소비를 늘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외국인 관광객들을 더 끌어모으려면 우리가 네. 앞으로 어떻게 좀 노력을 해야 될까요? 네, 이젠 관광 산업이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정부나 지자체 또 유통업계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자체들이 좀 더 발벗고 좀 특화 전략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네. 10명 중에 사실 작년에 강원도를 방문한 그 외국인 관광객은 100명 중에 4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네, 제주도도 한 10명 중에 1명이 좀 안 된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작년에 그래도 좀 반응이 좋았던 게 부산 광안리 드론쇼, 네네. 또 제주 오름 릴레이 체험 이런 이제 지역의 특색 있는 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로컬 관광을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또 지방에 공항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양공항 예, 예. 네, 이런 데로 입국해가지고 서울 잠깐 갔다가 다시 양양공항으로 출국하는 관광객들한테 프로모션을 하는 이런 것도 좀 반응이 좋고요. 네. 네, 이런 지자체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유통업계에서는 좀 특색 있는 매장, 예를 들면 홍대에는 그 라면 전문점을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 반응이 좋다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직접 끓여 먹을 수 있다면서요. 네. 먹고 또 많이 사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한테 또 한국 라면이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네네. 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백화점에서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K-뷰티 클래스를 진행을 한다든지 네. 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자영업자분들 당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마케팅 전략을 가져가면 내 점포에 네. 한 명이라도 더 들렸다 갈 수 있게 할까 이런 네.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글로벌 시대니까 외국인 관광객도 우리 손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좀 마케팅 투자도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제 성수동의 매장은 진짜 손님 뭐 2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일 정도인데 여기는 아예 그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슈라고 있거든요. 네, 네. 여기에 자기 가게를 이제 홍보하는 콘텐츠를 계속 올리고 애초에. 있더라고요. 네. 또 이제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한테 우리 가게 와서 한번 먹어보고 그 이제 중국어로 그 샤오홍슈에 좀 콘텐츠 좀 올려줘. 네, 이렇게 또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영어로 된 메뉴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찾거든요. 그리고 그림이 좀 많이 보이면은 그래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것도 좀 구비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직원들도 외국어를 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좀 관광지 상권이라면 그래서 뭐 학원비를 대준다든지 또는 요즘은 그 직원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정부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그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친구들 그런 분들도 많이 좀 채용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대표적인 시장하면 서울에서 광장시장 하잖아요. 네네. 거기는 늘 사람들이 붐비니까 광장시장 상인분들이야 괜찮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시장들도 많은데 우리 이거 좀 어떻게 좀 살려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네, 방법을 제시해 주시겠어요? 네. 이 상인의 역량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일본의 쿠로몬 시장 오사카에 되게 유명한 시장이 있는데 여기 상인회장을 전에 만났었는데 그 여기는 우리나라랑 다른 게 상인회비를 한 1인당 한 20만 원 정도를 우리 걷습니다. 돈으로 우리 네. 돈으로.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근데 그 10분의 1, 2만 원밖에 안 걷거든요. 20만 원 걷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이제 외국인들을 위해서 뭐 호텔에 이제 브로셔 같은 홍보 전단지를 만든다든지 또 이제 시장에서 뭐 먹고 나갈 때 그거를 이제 청소하는 직원을 고용을 한다든지. 네. 근데 보통 전통시장 한 곳당 한 100개 정도 가게가 있거든요. 네. 그럼 20만 원씩 걷으면 2천만 원 예산이 나오니까 그런 마케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2만 원씩 걷으면 100개라도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거가 좀 역부족이니까. 정말 그 상주 인력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마케팅도 네네.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그렇습니다. 상인회를 중심으로 이런 말씀 주셨고요. 네네. 자, 이번 골든 연휴 노동절 때 이제 그 연휴에 자영업자들이 당장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끝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은요. 네,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외식업계에서는 새로운 고객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요즘 내국인들의 우리 국민들은 이제 점점 소비를 줄이고 있거든요. 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근데 외국인들은 이제 관광 오면서 이제 소비 성향이 높고 또 외식업은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네, 네. 맛집을 찾아서 또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글로벌 시대에 맞게 이런 마케팅 전략을 뭐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주간 집값 동향부터 살펴볼까요? 네, 4월 4주차 한국 부동산 통계인데요. 총선 지나고 이제 2주 지났습니다. 지난주 약간 주춤하고 있다 제가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번 주도 보니까 지난주하고 동일합니다.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 모두 그대로 멈춰 있는 상황인데요. 전국은 마이너스 0.02%, 전주와 동일하고요. 수도권은 0% 보합, 지방은 마이너스 0.03%, 서울은 플러스 0.03%, 전주와 동일한데요. 176개의 조사 지역을 조사하는데 상승 지역이 1월 이후부터 조금씩 늘어나긴 했는데 네. 이번 주는 지난주가 65개였거든요. 네. 이번 주는 62개로 3개가 좀 살짝 줄어들었고요. 살 꺾이는 모습. 네네. 네. 하락 지역은 101개에서 98개고 보합이 18개로 늘어났습니다. 12개에서 18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관망세, 눈치 작전이 조금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리포트 내용을 살짝 인용을 하면 매물 가격 하향 조정이 되고 네. 관망세가 지속되는데 네. 선호 단지들, 인기 단지들은 약간 매도 희망가, 집주인들은 호가를 여전히 올리고 있고 네. 매수 문의는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방송은 현장보다 항상 늦다. 그렇죠. 현장에 자주 나가 보시잖아요. 네네. 네, 그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또 현장 소식도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모든 현장을 다 다닐 수는 없고요. 그렇죠. 사실 통계도 통계는 통계일 뿐이잖아요. 네. 학교 다닐 때 뭐 반평균이 80이어도 제 성적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봐요. 학교 다닐 때요. 네, 그냥 뭐 보통이었습니다. 농담입니다. 일단
현장 상황에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서울을 뭐 다 다닐 수는 없는 거고 네. 소초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너무 잘났잖아요. 약간 그들만의 리그 반에서 1등하는 친구들 뭐 전교 몇 등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빼고. 그런 친구들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 통계 왜곡이 발생을 하니까 빼고요. 뭐 신고가가 나왔다는 거는 그들만의 리그고 그래서 저는 송파구를 다녀왔습니다. 네. 강남 상구이면서 또 너무 잘난 1등은 아니고 또 중간 정도의 표본이 나오고 송파구 같은 경우에 잠실 일대 같은 경우는요. 2008년도에 네. 잠실 주공 1단지, 2단지, 뭐 4단지까지 잠실 시형 아파트. 요즘 아파트 이제 재건축을 해서 엘스 리센츠 네, 들어보셨죠? 트리지움. 뭐 트리지움, 파크리오. 레이크 팰리스, 파크리오 뭐 이런 아파트들이 2만 세대 정도가 동시에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네. 표본이 굉장히 많죠. 비슷한 네, 네. 표본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쪽 지역들을 이제 서울시장 분위기를 살펴볼 때 좀 좋아하는데요. 일단 엘스 아파트를 다녀왔습니다. 엘스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최고가를 27억 이제 거래를 했고요. 이게 84 전용. 전용 84입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33평, 34평 아파트인데요. 2022년 12월에 이제 금리 올라가면서 19억까지 10층 이상 기준으로 19억까지 내려왔다가 네. 최근에 가보니까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24억 거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꽤 많이 회복을 했고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27억이 굉장히 많이 거래된 가격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몇 개가 그냥 탁 튀는 거래였고요. 2021년 당시에 주로 얼마에 거래가 됐냐면 24억에서 25억 정도가 주로 거래된 가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24억 거래가 되고 집주인들이 지금 호가를 25억 부르고 있다는 얘기는 네. 거의 전고점 비슷하게 올라왔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좀 많이 회복이 됐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총선 지나고 분위기가 어떤지 제가 현장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총선 지나고 약간 좀 문의가 좀 줄어들고 집 사려고 집 한 번 보고 저녁에 와서 부부 같이 와서 한 번 더 보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총선 지나고 지금 그분이 연락이 안 된다. 그 얘기는 이제 또 네. 관망에 돌아섰다는 관망한다. 거. 굳이 지금 사야 될까?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서서히 조금씩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단순히 같습니다. 총선이라기보다도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생각보다 조금 이게 맞물린 거죠. 덜한 것 같고. 그렇죠. 금리나 기대감 또 미국에서 한 달 전에는 6월에는 하겠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올해 되겠냐라는 분위기고요. 또 규제 완화 기대감 또 이러면 규제 완화 안 되는 거 아닐까라는 네. 또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그 상가시장 얘기 좀 잠깐 해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 장기 공실도 생기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가 시장이 어렵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좀 이게 짚어주세요. 우리가 이제 주로 아파트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아파트 가격이 얼마다, 뭐 좀 매수세가 좀 둔화됐다, 보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가나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신 분들은 네. 무슨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금리입니다. 금리가 2배 정도 올랐어요. 한 3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대출 이자는 많이 나오는데 네.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하죠. 이 투자금 대비 이제 임대료가 월세를 얼마 받느냐를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서울의 이제 1층 상가 기준에서는 수익률이 한 3% 정도, 3%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나오는데요. 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저금리였잖아요. 대출 이자가 뭐 1.5%, 2% 정도였으니까 3%, 3.5%를 받아도 그래도 남는 게 있었는데 네. 최근에 5%가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월세 대출 이자가, 받아서 대출 이자 내도 월세가 부족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고 그나마 월세라도 받으면 괜찮은데 지금 공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그런 때문에 큰일이죠. 대출 이자도 갚아야 되고 거기에 그렇죠. 대한 관리비도 내야 되잖아요. 관리비도 내야 되고 대출 이자는 그대로 나가는데 세금대로 내야 월세는 또 되고.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과거 같으면 뭐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면 공실이 채워졌는데 최근에 네.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공실도 안 됩니다. 네. 이게 단적으로 이제 좀 보는 이제 객관적인 통계 결과를 보게 되면 일단 경매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수도권 상가 경매가 817건이었는데요. 네. 올해 벌써 1732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네. 낙찰률, 낙찰가율이라고 하잖아요. 네, 낙찰률은 이제 경매 넘어가게 되면 주인을 찾는 확률인데 네. 22%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럼 4건 중에 10개 중에 2개.
된다는 거죠. 그렇죠. 주인을 찾고 있다는 얘기고요. 낙찰 가율이라고 한다면 이제 네. 감정 가격 대비 얼마나 떨어진 가격에 낙찰이 되느냐인데 어느 정도 돼요? 67%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그러면 있습니다. 1억에 내놓으면 7천만 원도 안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일부 고가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반값도 안 된다라고 나옵니다. 최근 한 사례를 보면 인천에 있는 모 상가 같은 경우는요. 4번 유찰이 돼서 감정 가격이 1억 6천만 원이었는데 24% 2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감정가가 뭐 실거래가가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그렇죠, 있습니다만 거기서 또 24% 수준이니까 네. 2억 5천만 원이면 뭐 이렇게까지 경매로 나올 정도면은 이제 애초에 네. 임차인을 찾다가 안 돼서 안 되거나 뭔가. 버티다가 그렇죠. 여기까지 오는데 거기서도 또 눈물로 이렇게 맞습니다. 처분을 뭐 해야 되니 많이 결국에는 힘드실 뭐 것 대출이자 못 같아요. 내니까 은행에서 네. 강제 경매를 임의 경매를 넘긴 거고요. 낙찰이 안 되고 유찰이 한 4번 되다 보니까 결국 이 지경까지 온 근데 것 같습니다. 상가만이 아니라 아까 지식산업센터 말씀하셨죠. 네네. 여긴 뭐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지식산업센터도 네. 굉장히 어려운데요. 왜 네. 이렇게 어렵냐면 2022년, 2021년에 공급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때 아파트가 이제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는데 네. 아파트는 규제가 많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대출이 잘 나오고 이제 규제가 없는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상가 쪽으로 공급 물량을 많이 늘렸고요. 네. 시장의 수요자들도 아파트는 규제가 많으니까 차라리 그냥 이거라도 투자하자라고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게 유입이 됐습니다.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그전 아파트형 공장 아파트형 공장을 이런 말합니다. 거잖아요. 겉으로 맞습니다. 볼 때는 굉장히 깔끔한 이제 건물인데 그렇죠. 네. 들어가 보면 이제 사무실이나 공장으로 써야 되는 건데 용도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아무 업종이나 들어올 수는 분양을 할 없습니다. 때 뭐 대략 이것저것 쓸 수 있을 것처럼 굉장히 좀 분양을, 장밋빛으로 이제 예,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하죠. 네. 탁 계약했다가 지금 이제 임차인도 못 구하고 본인이 쓰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고생들이 많으신 것 최근에 같아요. 이 입주 물량이 2021년, 2022년에 네. 밀어내기식 분양을 한 물량들이 이제 네.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안 그래도 경기도 안 좋고요. 임차인을 더 못 맞추죠. 그래서 공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들 뭐 이렇게 투기를 하냐 이렇게 표현하실지 모릅니다만은 이제 왜 집 한 채 있고 노후에 직장 이제 그만두고 그래도 노후 어떤 생활비를 좀 받을까 싶어서 주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네. 투기라기보다는 네. 이제 퇴직을 앞두고 네. 은퇴를 앞두고 내가 안정적인 네. 임대 수익을 하나 얻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개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그 추세가요. 네. 이제 보통 월세 뭐 이제 전세 아닌 월세인데 네. 주세도 많이 생겨나고 있나 봐요. 요즘 주세라는 게 이제 좀 술에 등장을 붙는 게 하는데. 아니라 주 단위로 내는 임대료. 술이 아닙니다. 네. 이게 술세가 아니고요. 네. 주단입니다. 주단위. 외국에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래요. 우리는 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네, 월세는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매주 어떻게 내냐라고 네, 하는데 네. 최근에는 이게 조금씩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전국 단기 매물 현황을 보면 1년 전에는 6,900개 단기 임대가 근데 지금은 2만 1,000개로 늘어났고요.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나냐 이유가 뭐냐라고 좀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네. 장기 출장에 가시는 분들 이사나 인테리어 하면서 잠깐 거주하시는 분들 강남의 대치동 근처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이 아, 그래서 방학 때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 네. 이제 단기에 어떤 특강 같은 걸 듣기 위해서 뭐 수도권 지역이나 또는 지방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한 달에서 한 3주 정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단기 수요들이 좀 굉장히 좀 급증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고액 연봉을 받는 우리 네. 젊은 분들이 자금은 좀 부족하니까 종잣돈은 부족하니까 네. 근데 월세 월급은 좀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세로 강남에 살아요? 주세로 사는 분들이 또 요즘 늘어나고 있다고 살아보고 합니다. 또 괜찮으면 계속 살고 괜찮으면 아니면 계속 옮기고. 살거나 사고 아니면은 네. 뭐 일단은 주 단위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해서 또 그런 수요들도 또 유입이 되고 병원 있다고 진료 합니다.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맞습니다. 꽤 그런 있다고 경우들도 하더라고요. 있고 해서 조금씩 네.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뭐 트렌드로 자리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당분간은 또 이게 이런 수요가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제가 예를 들자면 분양가 5억 3천만 원 정도 오피스텔이 월세는 보증금 3천에 월 130만 원 정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걸 주세로 바꾸면 한 보증금은 없고 50에서 6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단순 계산해 보면 50만 원 사주면 2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로 필요하신 분들은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경쟁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네네. 일단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다른 단지들보다는 빨리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번호표를 이제 1번 번호표를 받는 겁니다. 네. 일개 신도시 같은 경우는 5개가 있잖아요. 분당, 일산 뭐 있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9만 7천 가구 정도 됩니다. 물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만약에 9만 7천 가구를 동시에 재건축하게 된다면 아이고. 그 이주 수요들 우리 서울에 뭐 5천 세대 아파트 분양을 해도 주변 전세 가격 오르고 매매 가격 오르고 난리도 아닌데 교통 이런 데도 문제가 심각하죠. 심각하죠. 네. 9만 7천 세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게 순서를 정해서 1번 누구, 2번 누구를 정해야 되는데 네. 그 정하는 게 이제 올해 정부 계획은 선도지구를 올해 좀 정하겠다. 올해 네, 안에 정하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눈치? 아, 내가 우리 단지가 먼저 돼야 되는데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설명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분당 정자동에서 설명회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900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설명회 모였군요. 관심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네. 이게 일단은 1기 신도시당 한 개씩 선도지구를 지정을 하는데 이게 아파트 하나라기보다는 아파트 몇 개를 묶어서 이제 하나의 마을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네. 분당하고 일산은 이제 2개 정도 워낙 크니까 크니까 2개 정도 지정을 한다라고 네. 합니다. 이게 순서에서 밀리게 되면은요. 1번 타자가 아니라 2번 타자는 1번 타자 끝날 때까지 몇 년 기다려야 동안 돼요.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길어지죠. 만약에 1번 타자가 10년, 15년 걸리면 2번 타자는 뭐 20년, 30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우리가 먼저 돼야지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건축 정비 사업이라는 게 네. 이 단계 절차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많죠. 우여곡절이 많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정부가 얘기한 대로 2027년 착공이 가능할까요? 정부는 2027년이라고 이제 계획 상반기에 착공 계획을 세웠고요. 네. 올해까지 선도지구 지정을 하고 뭐 2025년, 2026년에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네. 2027년에 착공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숫자인 건 맞습니다. 절차가 있는데 네. 우리 이주하는 것만 해도요. 네. 한 2, 3년 걸리거든요. 야 시작해서 빨리 이사 가 그래서 이사를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나라시 어떻게 이사를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5천 세대가 이사한다라고 하면 각자 사정이 있고 우리는 그렇죠. 뭐 전세 만기도 남아 있고 여러 그렇죠. 가지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보통 2, 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주하는데도 2, 3년이 걸리는데 실질적으로 착공은 좀 쉽지 않고 그냥 의지의 표현이다 정도 우리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요즘 아파트 청약할 때 분양가만 보면 낭패를 볼 수 있다던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최근에 옵션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분양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잖아요. 건축비 때문에. 근데 분양가를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분양가를 보면 미분양 발생 우려가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 강남 4구, 용산구나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분양가를 못 올리게 캡을 씌우다 보니까 네. 건설회사들이 이제 편법으로 네. 옵션비를 좀 많이 올립니다. 아. 우리가 옵션비라고 하면 발코니 확장비 뭐 이런 거 들어가죠. 시스템 에어컨 네. 또 뭐 현관 중문 뭐 또 고급화 뭐 대리석 깔고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 우리 발코니 확장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요즘 다 선호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공공분양 말고 공공분양은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네. 책정이 되고요. 민영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한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가 작년까지는 그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데 네. 저는 이제 아파트 나오면 모집 공고를 항상 보는데 네. 최근에는 3,500만 원 많게는 확장비가 7천만 원 나오는 아파트도 최근에 네.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편법적인 분양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가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옵션비도 꼼꼼하게 따지시고 내가 필요한 옵션이 뭔지 좀 냉정하게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혹돼서 다 좋은 거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거. 확장비하고 시스템 에어컨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고급화 전략은 좀 잘 따져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이에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